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국세기본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각 세목마다 세법이 정해져 있고요. 그 세법마다 공통적인 사항이 존재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그 공통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규정하기 위해서 국세기본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국세기본법의 총설 부분이고요. 거기서 저희가 지금 현재 국세기본법의 의의와 목적이라고 한다면요. 국세기본법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공통적인. 그래서 아마 기본적인 사항 때문에 우리가 국세기본법이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세법마다 꼭 그 지켜야 되는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통적인 부분을 각 세법에서 따로 열거하는 것보다 이렇게 국세기본법에서 열거함으로써 어느 정도 통일성도 갖출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법에 대한 분량도 조절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보통 그 세법에 따라서 위법한 처분을 받든지 아니면 꼭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에 따라서 납세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있을 때가 있는데요. 그때 다시 과세관청에게 잘못되었음을 시정하도록 불복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이때 이 불복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국세기본법입니다. 네, 존재 이유, 국세기본법의 의의와 목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기간이에요. 기간. 보통 우리가 기간이라고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서요. 부가세, 부가가치세를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그 과세 기간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1월부터 6월 확정 기간이 정해져 있죠. 그리고 뭐 이렇게 3개월 단위로 예정 신고 기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간이란 두 시점 사이의 연속적인 시간의 사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대해서 보통 기산일이 있고요. 만료일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시작하는 날이 있고 끝을 내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기산일은요. 국세기본법에서는 초일 불산입의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그 첫째 날에 대해서 그 기산일이 시작되지 않고요. 그 다음 날부터 기산일이 진행되기 시작하는데요. 이것도 예를 들면요.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고 나서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나서 보통 3일 내에 발급이 되게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1일날 가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이 기산일을 통해서 초일 불산입의 원칙 때문에 그 다음날인 2일, 3일, 4일 또 4일째에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도 이 기간을 준수한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초일 불산입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요, 이 기산일의 그 기간에 대해서는요, 민법에 기간 계산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작되는 날이 기산일이고요. 그다음에 만료일은요. 네. 만료일은 기간을 주, 월, 연으로 정하고 초일 불산입에 의해서 기간 계산하는 경우에는 최후의 주, 월, 연에서 그 기산일의 전날로 기간이 만료하게 됩니다. 그 기산일의 전날로 기간이 만료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 월 또는 연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최종 월에 해당 일이 없을 때는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하게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제 2월 28일, 근데 기간의 만료일이 만약에 2월 28일이었다라고 했을 때, 음, 어,
만약에 저희가 말일자로 완료되는 게 있었다고 할게요. 말일자로. 그런데 2월은요 28일까지밖에 없어요. 31일 날 해서 뭐 31일 날 끝나야 하는데 끝나지 않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2월 28일은 말일이 바로 만료일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 기간이 종료할 때, 월 또는 연으로 기간을 정했을 때는요. 날짜로 정했을 때, 뭐 이렇게 주로 정했을 때는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월 또는 연으로 구했을 때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가 되는 겁니다. 2월 28일까지가 되는 거죠.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휴일이 있을 때는요, 공휴일을 지나서 그 다음 날이 만료일이 됩니다. 공휴일이 있을 때는 그 다음 날이 만료일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저희가 상속세 신고가 뭐 그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까지라고 6월이 되는 날까지라 얘기했었으니까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실제로 6월이 되는 날이 만약에 8월에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9, 10, 11, 12, 1, 2 그래서 8월에 상속이 개시되고 9월 1일부터 기산이 돼서 6월이 되는 날이니까요. 그죠? 6월이 되는 날은 이렇게 봤을 때는 아마 날짜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31일이나 30일로 끝나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2월은 28일까지밖에 없으니까 2월의 말일인 28일까지가 기간이 되게 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초일 불산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넘기셔서 세 번째가 기한인데요. 자, 부가세 기간은 이렇게 1월부터 6월까지 확정신고 기간이라고 얘기하고요. 예를 들어서 부가세 신고 기한이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7월 1일부터 7월 25일이 되겠죠. 그래서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소멸이나 채무 이행을 위해서 정해진 일정한 시점입니다. 이 시점을 넘기게 돼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제재들이 따르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기한과 특례 기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분 그리고 특례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 기한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류 제출이나 서류 송달의 법률적 효력은요, 해당 서류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도달주의예요. 도달주의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과세관청에서 우리에게 납세자에게 무언가 서류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서류를 송달했을 때, 그죠? 원래 법률적 효력은요, 상대방이 받았을 때, 상대방에 도달했을 때에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달주의죠. 네, 일반적으로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우편을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그 도달주의 때문에 접수증이 필요한 부분도 있죠. 접수에는 그 도달한 날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납세자가 과세 당국에 제출하거나 아니면 과세 당국이 납세자에게 송달했을 때는 직접 우리한테 도달한 날을 그 발생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까지가 기한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기한 내에 이런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기한 내에 도달해야 한다. 기한 내에 도달. 이게 원칙인데요. 근데 만약에 우편으로 우리가 보냈을 때요. 우편 등을 이용했을 때는요. 통신일부인이 찍혀 있는 날, 그 찍힌 날에 신고된 걸로 보여서 이거는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사람이 직접 와서 부가세 신고서를 제출한다면 7월 25일까지 했었어야 해요. 그런데 우편을 이용했을 경우에는요, 7월 25일까지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과세관청으로. 그러나서 7월 26일 날 과세관청에 도달한다고 해도 이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편을 이용할 땐 좀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도장이 찍힌 날, 그날이 그날까지 기한 내에 우편을 보내라. 우편을 보내는 행위를 해라 라는 거죠. 세 번째는 전자신고입니다. 전자신고는요,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을 봅니다. 홈택스로 또는 홈택스로 신고를 하시거나, 그죠? 보통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이루어지는데요. 홈택스에서 뭐 신고서 입력하고 전송을 눌렀을 때 신고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월 25일까지 뭐 12시까지 자정까지 전송만 하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경우가 그렇고요. 이제 특례에 대한 기간을 살펴보면요. 우리 기간하고 똑같이 신고 기한 등이 공휴일일 경우에 역시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그 공휴일 등에는요, 공휴일 그리고 토요일 그리고 근로자 날의 다음 날, 근로자의 날까지 공휴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휴일 등이라 하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홈택스가 만약에 가동이 정지되었다라고 했을 때는요, 복구가 되어서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까지를 기한으로 합니다. 정상 가동의 다음 날이 되겠죠. 네, 이렇게 기한 내에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날짜를 잘 지키셔서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서류의 송달입니다. 서류의 송달입니다. 자, 이 서류의 송달은요, 서류의 제출은요, 제출에 요구 쓸 수 있는 건요, 납세자가 과세관청이 하는 거고요. 과세관청이 하는 거고요. 서류의 송달은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송달 장소는 서류는 원칙적으로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자우편, 즉 이메일이라면 명의인의 전자우편 주소에 송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송달 방법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서류들을 전할 수 있을까? 그죠? 크게는 원칙적인 거 3개와 예외적인 친구 하나가 있습니다. 자, 원칙적인 3개는요, 교부 송달이 있고요. 교부 송달은 직접 인편으로 가서 전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편 송달이 있고요. 등기라든지 일반 우편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전자 송달, 요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예외적인 방법으로 공시 송달이 있는데요. 공시 송달은 위에 보셨던 교부 송달, 우편 송달, 전자 송달이 불가능할 때 예외적인 방법으로 세무서에 있는 세무서 게시판에 게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관보, 신문 등에 게재를 해서 그 누군지는 알죠. 그걸 꼭 보아야 할 사람에게 이렇게 좀 대중적인 수단으로 공시를 하게 됩니다.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라고 알리는 방법이 되겠죠. 네. 자, 그럼 여기 보면은 공시송달이란 그 다음에 일정한 사유로 위 교부, 우편, 전자송달을 못할 때라고 얘기하는데요. 일단은 그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을 때, 그래서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못하고요. 두 번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또 분명하지 않을 때. 세 번째는 송달할 장소의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경우로서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때는 이렇게 공시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그죠? 널리 알리다죠. 공시 송달을 통해서 송달을 완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효력 발생 시기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교부나 우편, 전자로 송달을 받았다. 또는 공시 송달을
세무서에서 진행했다라고 했을 때 어느 때 효력이 발생되냐면 이 위에 거 세 가지에 대해서는요 도달주의예요. 도달주의. 그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물론 이 중에서 전자 송달은요 굳이 꼭 메일을 읽어봐서가 아니라 그 전자 우편 주소에 입력된 때에 도달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죠? 도달주의. 자, 우리가 뭔가 서류를 보낼 때는 발신주의 입장을 취했는데요. 세무서에서 우리에게 이런 서류를 송달할 때는 도달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손으로 받아봤을 때 세무서에서 언제 보내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언제 받았냐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시 송달은요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가 송달된 것을 봅니다. 14일이 지나면 받겠지가 됩니다.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네, 다섯 번째 이제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법마다 우리가 또 그 법인세법이라든지 아니면 소득세법 또는 양도세법에서 또 부당의 계산 부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특수관계인 사이의 사람들이 거래를 할 때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서로 뭐 이렇게 이득을 배분하거나 아니면은 이익을 공유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법에서 걸러내기 위해서 특수관계인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특수관계인의 기준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거래를 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특수관계인에서 보시면요,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즉 이거는 이제 본인이 개인인 경우인 거죠. 본인은 당연히 개인이 있고 법인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친족관계에 있는 것, 친족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은 개인밖에 없죠. 법인 친족관계가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에는 6촌 이내의 혈족 그리고 4촌 이내의 인척. 인척은 혼인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친족관계를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배우자. 배우자는 사실혼자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뭐 친양자라든지 네 그리고 입양된 자 그리고 그 배우자 직계 비속들이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특수관계인으로 규정이 되어서요 거래를 할 때 상당한 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법인이나 아니면 개인 법인에게 있어서 본인과 또는 뭐 임직원과의 관계 역시 이거 특수관계인이고요. 그 다음에 본인과 또는 주주, 출자자, 그리고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 이분들도 역시 특수관계인에 해당됩니다. 보통 그래서 제가 그 재무회계에서 특수회계 설명드릴 때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즉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회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는 그 둘이 특수관계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장 총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국세 부과의 원칙인데요. 과세원칙에서 국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일정한 원칙에 따라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그 국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일이죠. 자, 그래서 2장 국세 부과의 원칙입니다. 크게 네 가지입니다. 국세를 부과하는 데 필요한 원칙은요. 2번 국세 부과의 원칙. 국세 부과의 원칙은 네 가지인데요. 1번 실질 과세의 원칙이 있습니다. 실질 과세의 원칙. 과세를 함에 있어서는요, 그 법적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하고 그 실질에 따라 적용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실질과세의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귀속에 대한 것, 즉 누구에게 부과할 것이냐. 두 번째는 거래 내용입니다. 실제로 뭐 사업소득이지만 만약에 근로소득도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누구한테 부과되느냐, 두 번째는 이 거래 내용의 실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실질을 따라서 매긴다는 거죠. 귀속은 만약에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어서 명의는 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경제 그 활동의 그 결과물이 아버지에게 귀속이 된다면 이거는 아버지의 소득세가 되겠죠. 아버지의 소득으로 보고 다시 과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실질에 따라서 붙는 거고요. 거래 내용은 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그냥 신고는 사업소득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실질은 근로소득이었다. 그러면 그거는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프리랜서지만 계속 뭐 고용관계에 있다고 했을 때는 그건 잘못된 신고가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거래 내용 그리고 귀속에 따라서 실질 과세를 하겠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실질과세의 원칙이었습니다. 두 번째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신의성실은요 둘 다 과세관청에서 우리에게 과세권을 행사할 때 그리고 세금을 내는 납세자 역시 둘 다 준수를 해야 되는 그런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통 신의시라고 얘기하는데요. 상대방의 신뢰나 기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렇죠? 누군가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불이익을 주려고 해서는 안 되고 서로 이런 그 세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맡은 바 의무 또는 권리를 다 행사해야 된다는 거죠. 네. 세 번째 근거과세 원칙입니다. 결국 그 납세 의무자가 세법에 의해서 장부를 빚이 기장한 경우에는요, 과세관청은요 그 빚이 기장한 장부에 따라서 즉 그 증빙 자료에 의해서 과세를 해야 된다라는 원칙이에요. 근거과세 원칙. 증빙 자료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증빙 자료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요, 아니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은 좀 뭐 이중장부라든지 아니면 기장이 누락된 것이 있을 때는요, 과세당국이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그 납세자가 제출한 장부를 통해서 제출한 증빙 자료를 가지고서 판단하는 게 맞는데, 과세를 하는 게 맞는데, 만약 그런 증빙 자료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부정이 섞여 있다고 했을 때 과세 당국이 직접 조사를 통해서 그 증빙 자료를 확보해서 과세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두 번째 과세 당국의 조사를 통해서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근거 과세 원칙의 확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번째 조세 감면의 사후 관리. 여러 가지 감면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감면을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세무서에서는요, 그 감면을 받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운용 범위가 있을 겁니다. 뭐 고용 때문에 해줬다면 그 고용이 유지돼야 하는 거고요. 그런 사유 등이 감면받은 이후에도 계속 지켜지고 있는지 사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정했던 이유라든지 운영 범위를 준수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세무서에서는요, 감면분 추가 납부세액으로 해서 감면했던 부분을 토해내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네 번째 조세 감면의 사후 관리까지 해서 네 가지 국세 부과의 원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대비해서요, 3장 세법 적용의 원칙이 있습니다. 네, 세법 적용의 원칙은 말 그대로 과세관청에서 세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세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세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제일 무서운 건요, 납세자보다는 정보의 우위에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정보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한다면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그 세법이 납세자에게 적용됨에 있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세워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납세자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를 금지한다.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를 금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과세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 목적성에 비추어 이 조항이 왜 있는지 그 조항 자체에 만들어진 이유가 있죠. 그 이유에 따라서 납세 의무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세법 해석의 기준입니다. 기준. 두 번째, 소급 과세의 금지. 아시는 것처럼 이게 그 중간에 세법이 바뀔 때가 있죠. 지금도 그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네, 주택 지금 양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소급 적용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또는 해석됐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그 전에 행위를 한 사람까지 소급해서 과세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요. 소급과세 원칙은 입법상 그리고 행정상 둘 다 적용이 되는 게 맞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은 그러면 소급과세를 한다, 안 한다의 여부에 있어서 그 기준일이 있습니다. 판정 기준일이 있어요. 그 기준일이 언제냐면 납세 의무가 성립했느냐 하는 거예요. 납세 의무의 성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납세 의무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는 새로운 세법이나 해석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진정소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성립을 했어요. 납세 의무가 성립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만들어진 법이 있다면 적용되지 않아요. 하지만 납세 의무가 아직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세법이나 해석을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부진정소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는 성립이 되기 전에, 성립 전에 이렇게 새로운 세법이나 해석이 나왔다면 그 새로운 걸로 적용을 한다는 거죠. 이때 부진정소급의 경우에는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일단 소급과세가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기존의 행위를 한 사람한테까지 새로 바뀐 법을 디밀거나 해석을 디밀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기준은 뭐냐면 그 사람이 납세 의무가 언제 성립했느냐. 새 세법이 그 사람이 납세 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만들어졌다면 적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만약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 다음이라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세 번째, 세무 공무원의 재량 한계. 세무 공무원의 재량 한계. 세무 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요, 과세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해야 된다. 적당. 네,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 기업회계의 존중. 법인세도 지금 공부를 하고 계셔서 아시겠지만 보통 기업회계의 일부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준용하고 있고요. 하지만 각 세법마다 혹시라도 세법마다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즉 기업회계가 배치되는 규정이 있다면 그렇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존중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 회계에서 예를 들자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에 대해서 재무회계는 회계에서는요, 그죠? 기업 회계에서는 손익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법인세 회계에서는요, 입금으로 보고 있죠. 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각 세법마다 기업 회계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존중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저기에서 4장 과세 요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과세 요건 저도 그 강의를 진행하거나 실제로 세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많이 좀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과세 요건은요, 납세 의무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려면 여기서 얘기하는 과세 요건 총 4가지인데요. 이 4가지가 다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알아보면 첫 번째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납세 의무자. 그죠? 누구한테 세금을 납부하도록 할 것이냐, 누구한테 부과할 것이냐, 납세 의무자가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 과세 물건입니다. 어디다가 세금을 매길 것이냐라는 거죠. 과세 물건. 법인세는요, 법인 소득에 대해서 물리고 있고요. 그리고 소득세는요,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물리고 있습니다. 부가세는요, 재화의 또는 용역의 공급에 매기고 있어요. 이게 과세 물건입니다. 그렇죠? 재화의 수입이라든지. 세 번째, 과세 표준입니다. 네 번째는요, 세율입니다. 세율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법인소득세는 뭐 10% 또는 뭐 20%, 22% 적용되고요. 개인소득세는 또 6%에서 최고 뭐 40여 %까지도 적용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재화 용역 공급 부가세는요, 단위세율로 10%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로 영세율이 있지만서도요. 자, 과세 표준은요, 이 세율이 곱해지기 전에의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존재한다는 자체는요, 세법 체계에서 계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알고 있는 그 수입뿐만이 아니라 뭐 비용뿐만, 법인소득 같은 경우에는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2월 결손금이라든지 아니면 비과세라든지 아니면 소득 공제 등을 통해서 가공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드디어 과세 표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법인 소득이 물린다고 했을 때 소득 금액 자체가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 그 세법에서 만들어 놓은 셈법에 따라서 차감이나 가감을 한 다음에 과세 표준을 만든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누구한테 물릴 것이냐, 그리고 어디다 물릴 것이냐,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세율은 뭘 매길 것이냐, 이 4가지가 확정되게 되면 드디어 세무서에서는 납세 의무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보면 납세 의무자는 돈을 번 사람이겠죠, 그죠? 과세 물건, 이 과세 물건이 애매해요. 어디다 세금을 매길 것이냐, 과세 표준 계산이 가능한가? 네 번째, 세율은 뭐를 볼 건데, 그죠? 기타 소득 볼 건지, 소득세를 볼 건지, 여러 가지. 자, 이 과세 요건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투자해서 돈을 버신 분들은요. 만약에 세법을 정비해서 이 4가지를 확정시킬 수 있다면 그때는 세금을 물릴 수 있겠죠. 네. 그 다음 5장입니다. 5장은 과세와 환급인데요. 5장 과세와 환급입니다. 자, 첫 번째 관할 관청. 자, 관할 관청은 국세와 관련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을 말하는데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세법 등 각 세법에서 규정된 납세제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바로 관할 관청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장은
강남구에 있고요. 서울 강남구에 있고요. 그리고 주소지는 고양시에 있다면, 고양시 뭐 일산 서구에 있다면 부가가 부가세에 대해서는요, 강남세무서가 되겠죠. 관할관청이. 하지만 소득세에 대해서는 고양세무서가 관할관청이 됩니다. 네. 그래서 과세표준 신고에 관한 우리가 이제 신고를 할 때, 자 이렇게 각 세무서장에게 제출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전자신고 같은 경우에는요,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서류 제출을 할 수 있지만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에는 이 관할 관청의 세무서장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타서의 세무서장이 한다든지 했을 때는요,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세액을 결정, 경정을 한다고 했을 때는요, 이 관할관청의 세무서장이 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관할관청에 우리가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신고 기한은 아까 배웠던 기한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무신고가 돼서 나중에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기한 후 신고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법정 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제도라고 얘기합니다.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규정은요, 자,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결정 전까지예요. 내가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 즉 고지가 되게 되는데요. 그 결정하기 전까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고지를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 기한 후 신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신고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지는 거죠. 네, 두 번째. 납세자가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다행히도 결정 전까지 해서 기한 후 신고를 했다면요. 신고를 했다면 그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세목 자체가 이 기한 후 신고는 뭐 여러 가지 신고가 있겠죠. 그런데 내가 제출을 한다고 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늦게 신고를 했기 때문에 세무공무원 즉 과세관청에서 3개월 이내에 그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그게 좀 다르죠. 정기신고와는 다른 점입니다. 정기신고는 신고 납세 제도라면요, 내가 신고하면서 이미 결정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기한을 놓쳐서 하는 신고에 대해서는요, 과세관청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가산세의 감면이 있습니다. 뭐 가산세 감면은 또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에 1개월 이내만 신고하시게 되면요, 늦었는데 아직 한 달이 안 됐어요. 그랬을 경우에는요,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근데 1개월을 초과해서 그나마 6개월 이내까지만 신고한다고 하면 가산세의 20%를 감면해 줍니다. 네. 세 번째, 수정신고. 자, 수정신고에서 보시면요, 기한 후 신고는요, 내가 신고를 아예 안 했어요. 무신고가 돼서 늦게 신고를 하는 거고요, 고지받기 전에. 근데 수정신고는요, 이미 제가 신고를 했습니다. 법정기한 내에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낼 세금이 좀 생각해보니, 다시 계산해보니 세금을 적게 냈어요. 누락이 됐던가 해서. 아니면 환급을 받았는데 너무 환급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 하게 되는 게 수정신고. 즉 내가 더
납부할 세액이 있을 때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수정신고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는요, 그나마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예요. 신고기한 내에. 그래서 무신고자는요, 수정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신고자는 뭘 해야 된다? 기한 후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죠? 두 번째 사연은 제가 말씀드린 요 사례 드리고요. 네. 세 번째, 관할세무사 그 기한이 있어요. 관할세무서장이 각세법 규정에 의해서 결국에 결정하기 전까지입니다. 네, 이것도 역시 결정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하실 수가 있어요. 즉 신고를 했는데 세무서를 검토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신고를 잘못한 거예요. 세금을 좀 적게 낸 거죠. 아니면 환급을 많이 받았든지. 그렇게 되면 세무서에서 결정을 해서 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면 하셔야 되세요. 그때까지 수정신고라는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고지받으면 수정신고도 할 수가 없죠. 원칙적으로는요. 자, 여기도 역시 가산세에 감면이 존재하는데요. 여기는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6개월까지는 기한 후 신고는, 무신고는 정말 더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1개월 이내에 해야지 50% 감면해 주는데, 수정 신고는 6개월 내에 하기만 하면 50%를 감면해 줍니다. 가산세에. 그리고 6개월 초과해서 1년 이내다. 그러면 20%. 1년도 넘었습니다. 2년 이내만 수정신고 해다오. 그러면 10% 감면을 해주마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또 보실 부분이 뭐냐면 감면 배제 사유가 있어요. 감면을 안 해주는 사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여기 보시면 기한이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기 전까지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긴 했는데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다. 경정을 미리 알았다. 미리 알고, 경정을 받진 않았지만 미리 알고 수정신고 제출했다. 요거는 안 됩니다. 요건 안 돼요. 그죠? 만약에 따로 경정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서면 검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검토해 보시고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 신고하세요라고. 근데 이거는 이미 내가 자발적으로 수정 신고를 한 게 아니라 세무서에서 연락을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경정이 미리 있을 것을 알고 있는 경우죠. 그때는 따로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때 이 가산세 감면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수정신고에 따른 국세의 추가 납부 세액을 수정신고와 동시에 자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그렇죠? 납부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납부를 같이 하지 않게 되면 감면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네, 이게 수정신고였고요. 자, 그럼 여기는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되었을 때 하는 거고요. 만약에 같은 건데 세금을 너무 많이 냈습니다. 아니면 환급을 조금 받았어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경정 청구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개념 자체가요, 플러스 되는 개념에 있어서는 수정 신고라는 용어를 쓰고요. 돌려받을 세액이 있을 때, 돌려받을 세액이 있을 때는요, 경정 청구의 용어를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무서, 과세관청에 한번 들어간 세금이 나오기는 더 어렵죠. 그래서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과세관청에 들어온 돈이 나간다? 이건 굉장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디테일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정 청구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대상자를 보시게 되면요, 대상자는 역시 일반적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 후발적 사유가 있다고 하네요. 후발적인 사유. 자, 일반적인 사유는 이 수정신고처럼 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사람이죠. 신고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한 사람입니다. 후발적 사유는 신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할 수가 없었던 자가 신청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경정 청구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신고기한 내 일반적인 케이스는 신고기한 내 제출을 해야 되는데 후발적인 사유는요 신고기한 내 제출을 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네. 하지 못했다는 개념이 어떤 뭐 자신의 게으름이라든지 스케줄을 놓쳐서가 아니라 할 수조차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이따 보여드릴게요. 왜 못했는지. 두 번째, 청구 사유. 청구 사유. 일반 케이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금을 너무 많이 내게 신고를 했거나 아니면 환급을 조금밖에 신고를 했을 경우에요. 두 번째, 이 후발적인 사유에 해당되는 분들은요. 여기 잠깐 읽어드리면 최초의 신고 결정,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해서 그때는 즉 이 과세 신고 기한 때는 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아직 누구의 소유가 결정된 게 없어요. 그래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해서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즉 판결이 나야지 이렇게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를 우리가 후발적인 사유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사유는 발생했지만 확정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과세 요건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즉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 과세 물건이 무언지, 과세 표준은 뭔지, 세율이 뭔지 확정돼야 되는데 그때는 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과세 요건이 성립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가 성립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신고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후발적인 사유로 이렇게 판결이 나서 확정이 됐을 때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정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청구 기한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내가 세금을 너무 많이 냈거나 아니면 환급을 조금 받았을 때는요,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청구하시면 되세요. 5년 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도 가능하세요. 그 다음 후발적 사유. 후발적 사유의 경우에는요. 자, 아까처럼 이제 소송에 대해서 판결이 났잖아요. 아, 이제 내가 돌려받을 수 있구나. 사유가 발생하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3월 이내에 경정 청구를 하셔야 되세요. 그죠? 여기도 뭐 이렇게 90일. 90일은 3월, 3개월이죠. 네 번째, 효력입니다. 자, 우리가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했을 때 일반적인 경우에 경정 청구나 후발적인 사유로 인한 경정 청구들은요, 과다 신고한 금액을 감액시키는 확정적인 효력은 없어요. 즉 경정 청구를 했다고 해서 이게 바로 감액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네.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면 과세관청이 이제 그 신고된 걸 가지고서 청구된 내용을 확인을 해서요. 이렇게 경정이나 결정이나 또는 경정을 해야지만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과세관청. 경정청구를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요. 과세관청이 결정하고 경정을 해야지만 그 확정력을 갖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경정청구를 놓고서 얼마나 기다려야 하느냐?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네, 2개월 이내에 그 청구자에게 통지해줘야 돼요. 돌려준다. 세금을 돌려주겠다. 아니면 이러저러해서 당신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통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다섯 번째, 가산세의 부과입니다. 가산세 부과는요, 아시는 것처럼 그 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않게 되면 또는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성실한 그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벌과금을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각 세법마다 가산세가 존재하겠지만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는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실제로 뭐 다른 법에서도 원래도 이렇게 뭐 무신고나 과소신고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국세기본법에서 묶었습니다. 자, 첫 번째 무신고 가산세가 있죠. 무신고 가산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소신고 또는 초과 환급 신고 가산세. 세 번째는 납부 불성실 또는 환급 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원천징수 납부, 원천징수 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아까 무신고, 저희가 기한후 신고 배우셨죠? 기한후 신고 같은 경우에는 부정이다. 그러면 40%의 가산세를 매깁니다. 올해 내야 할 세금에. 일반적인 무신고다. 이거는 20%를 냅니다. 네. 또 하나 보면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해로 인한 무신고는요 60%나 된대요. 네. 그다음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이건 어디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수정신고. 수정신고할 때 생기는 부분인데 여기는 부정일 때는 역시 40%. 또 국제거래잖아요. 그럼 60%까지 매긴대요. 일반이다 라고 했을 때는 10%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금을 전혀 뭐 그냥 정말 빈신고서만 내더라도 똑같이 신고를 안 하는 개념이지만 이때는 10%의 가산세, 이때는 무신고 제출 안 했을 때는 20% 가산세를 물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 환급 불성실, 납부 불성실 또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 여기까지는요 무신고와 과소신고 이건 전부 다 신고 관련된 가산세죠. 근데 여기는 납부입니다.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또는 그 환급을 너무 많이 가져갔을 때, 이런 거예요. 그때는 하루당 1일당 10,000분의 3씩 적용받게 됩니다. 10,000분의 3씩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1년 정도 쌓이면요 이게 10.95% 정도 나오거든요. 1년 정도 쌓이면 본세의 거의 약 11% 정도가 가산세로 부과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5년 있다가 제적기간 다 해서 세금이 나왔을 때 납부 불성실만 해도 한 55%가 나올 거예요. 본세에 어마어마한 세금이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원천세 우리가 신고하고서 뭐 납부 안 했을 때, 뭐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했을 때 보통 3%에서 많게는 10%까지 한도가 있습니다. 10%까지 가산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감면 부분인데요. 감면 부분은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천재지변, 천재 또는 지변 등으로 가산세가 감면될 때가 있는데 이건 100% 감면입니다.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본세만 걷겠다 이거예요. 가산세는 물리지 않겠다. 대신에 신청서는 제출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천재지변 등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되는지. 두 번째, 납세자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수정신고 등에 의한 감면인데요. 이 감면은 제가 앞부분에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감면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죠? 여섯 번째가 국세의 환급입니다. 그래도 여기는 가산세 부과고 여기는 국세의 환급이네요. 그나마. 그죠? 자, 국세 환급금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어느 때 세무서는 납세자에게 돈을 토해줘야 될까요? 그죠? 첫 번째는 과호납금 실수로 많이 냈습니다. 차고 납부, 이중 납부, 납부 후에 감액 경정 결정, 조세 불복으로 인한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해서 부과 취소. 그죠? 결국에는 실수로 많이 낼 수도 있고요. 그 당시 때의 어떤 세금을 미리 내고 다툼을 통해서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과호납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두 번째는요, 환급세액인데 환급세액은 이거는 신고를 할 때 신고 시 이미 환급해달라고 신고를 하는 걸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부가세 같은 경우에 또 초기에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 뭐 화물하신 분들 용도 트럭 사셨을 때 이렇게 매입세액 매출액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요, 이미 신고할 때 환급해 주세요라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죠. 어떻게 보면 과호납금은 한번 들어갔다가 나가는 것이고요. 환급세액은 처음부터 환급해 달라고 신고를 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저희가 환급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금전에 의한 환급은요. 첫 번째, 국세 환급금의 결정. 세무서장은 과호납금 또는 환급세액이 있는 때는 즉시 환급금으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정해야 돼요. 환급이 얼마인지 잘 따져서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되면 내주는 거죠. 자, 결정을 하긴 했는데 국세 환급금 규정 중에는요, 충당이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충당. 그래서 직권 충당이 있고요. 신청에 의한 충당이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자, 부가세는요. 예를 들어서 부가세는 지금 돌려줄 세금이 있어요. 환급세액이 맞아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납세자가 종속세가 체납이 돼 있어요. 그렇죠.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는요, 어떻게 할까요? 부가세를 돌려주고 이거를 체납을 가지고 계실까요? 아니죠. 부가세를요, 이 종소세 체납에서 깝니다. 그래서 저희도 종종 전화를 받게 되면 환급 금액이 왜 안 나오죠? 라고 해서 조회를 해보면요, 그분이 체납이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제 직권 충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다른 부분은 신청에 의해서 충당이 또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국세 환급금이 그러면 언제 지급돼야 되냐면요, 세무서장은 국세 환급금을 충당 후, 자, 이렇게 종소세에서 충당을 했어요. 그런데도 잔여금이 있다. 그러면 언제?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환급은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특별한 케이스로요, 보통 우리가 납세자가 상속세, 증여세, 또 뭐 소득세, 법인세 등을 물납했을 때, 물납 즉 건물로 이렇게 해서 건물이라든지 부동산으로 세금을 냈어요. 물납한 후에 만약에 이게 취소가 돼서 환급세액이 발생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해당 물납 재산으로 환급을 해줘야 됩니다. 물납으로 세금을 냈는데 여기서 환급 사유가 발생해서 돌려줘야 된다면 해당 물납 재산으로 환급을 해줍니다. 특이한 케이스죠. 그리고 두 번째, 자, 국세 환급금을 주는데 여기다 국세 환급금 가산금이라고 해서 이자를 붙여서 줍니다. 법정 이자를 붙여서 줘요. 계산 산식은요, 국세 환급금 곱하기 이자율 곱하기 이자 계산 기간을 곱해줍니다. 자, 이자율은요, 국세청장이 정해서 고시해주는 이자로 쓰시면 되고요. 이자 계산일은 그 국세환급 가산금의 기산일부터 충당 또는 지급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입니다. 뭐 기산일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이렇게 기간 계산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충당 또는 결정하는 날. 자, 이렇게 해서 그냥 국세환급금을 주는 게 아니라 이자까지 붙여서 준다고 합니다. 자, 끝으로 보시게 되면 세 번째, 소멸시효.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 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꼭 5년 내에 권리니까요. 경정청구 등을 통해서 아니면 신고를 통해서 환급세액을 받아내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국세기본법의 존재 이유 중에 세 번째, 첫 번째가 기본원칙, 두 번째가 공동원칙, 세 번째가 바로 불복에 대한 규정이 열거되어 있다는 거죠. 일곱 번째, 납세자 권리 국제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불복을 청구한다고 했을 때요, 세무서 결정에 따르지 않는 거죠. 불복을 청구합니다. 불복 청구 대상. 보시는 것처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아니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불복 청구를 제기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불복 청구의 구분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보실 수 있어요. 임의적 절차하고요. 즉, 제가 불복 청구를 하기 위해서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절차가 있고 꼭 해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세기본법상 불복 청구의 종류에는 이렇게 임의적 절차와 필수적 절차가 존재하는데요. 임의적 절차가 바로 이의신청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의신청입니다. 자, 이의신청은요, 세무서장과 지방 국세청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적 절차에는요, 심사 청구 그리고 심판 청구가 있습니다. 심사 청구는 국세청장에게 하는 거고요. 심판 청구는 조세 심판원장에게 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바로 일선에서 어떤 세무서에서 한 결정에 불복을 해서 이의 신청을 진행하게 되면 일단은 그 세무서장과 지방 국세청장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필수 절차, 즉 무슨 얘기냐면 이의 신청 없이 임의적 절차니까 이의 신청 없이 바로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또는입니다. 또는, 그죠? 그래서 이의 신청은요, 임의적 절차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심사 청구는 국세청장에게, 심판 청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저희가 이 신청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의 신청입니다. 이의 신청은요, 이전에 해당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서 소관, 지방, 국세청장에게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신청 기간은 불복 대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언제? 90일 이내에 제기를 해야 됩니다.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신청에 대해서 결정은요, 재결청에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되어야 하는데요. 네. 만약에 이제 중간에 이의 신청인이 처분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하는데 그 결정 기한 이내에 항변하는 경우에는요,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60일 이내인데 중간에 항변이 있을 경우에 60일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는요, 이 세무서 또는 세무서장 또는 그 지방국세청장은요, 국세 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합니다. 보존 기간은 20일입니다. 네, 그죠? 일단 불법 대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고 그 재결청의 입장에서는 국세심사위원회를 열어서 30일 이내에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게 이의 신청이고요. 자, 이의 신청을 했는데 이제 기각을 인용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이의 신청 없이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요. 자, 그중에 먼저 심사 청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청구는 해당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사장을 거쳐서 누구에게? 국세청장에게 해야 됩니다. 심사 청구 기한은 불복 대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역시 이것도 90일 이내에 제기를 해야 되고요. 대신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국세심사위원회가 열려서 90일 이내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90일 이내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까 이 신청은 저희가 30일이었잖아요. 아무래도 사안의 중대성이나 아니면 국세청장이 심의를 하게 되는 부분이어서 90일 이내에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 역시 보정기간은 20일이네요. 혹시 보정이 필요하다면 20일을 더 줄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심판 청구입니다. 심판 청구는요, 조세 심판원장에게 제기를 하게 되고요. 심판 청구는 해당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사장을 거쳐서 누구? 그죠? 조세 심판원장, 조세 심판원장이 하게 됩니다. 심판 청구 기간은 불복 대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역시 90일 이내에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여기는 지금까지 국세심사위원회가 열렸다면 여기는 조세 심판관 회의가 열립니다. 조세 심판관 회의가 열려서 그 의결에 따라서 심판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도 보전 기간이 상당 기간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의 신청이나 아니면 심사 청구 같은 경우에는 보전 기간을 각각 20일로 뒀는데 심판 청구의 입장에서는 보전 기간은 상당 기간으로 뒀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그 국세기본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